처음에는 부사를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전 좀 지나서는 일반 천 마스크를 써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예, 보건용 마스크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천 마스크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보건용 마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보건용 마스크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보통 우리가 KF 80% 이상, KF 8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마스크 이상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KF-AD라고 표시되어 있어 좀 더 숨쉬기 편한 마스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이 마스크를 더 권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걸리고 아이들은 거의 안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린이들은 감염 기회가 더 적고 또 접촉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감염 확률이 낮은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염자들의 분포를 봤을 때도 초등학생이나 이런 유아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게 지금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설사 감염에 걸렸다 하더라도 성인들에 비해서 증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걸로 대부분 경증 증상들을 갖기 때문에 사망 확률로 우리가 얘기할 때 거의 사망 확률이 매우 낮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은 비말이 2m 이내에 퍼져서 그걸 폭로된 사람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을 하거나 또는 그 비말이 떨어진 자리를 접촉자가 만져서 그걸 코와 호흡기 주변을 만졌을 때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눈을 비비거나 귀를 만지거나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네, 점막을 통해서는 그 바이러스가 감염, 즉 침투할 수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비빈다든지 또는 입을 오염된 손으로 만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감염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귀를 만져서 되는 부분은 감염되기 어렵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많은데 네, 환자들의 특성들을 보면 대개는 무증상이거나 또는 증상이 경한 환자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폐렴이라든지 또는 숨쉬기 곤란한 그런 중증의 폐렴 이런 것들은 아주 일부의 환자들에서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것 또는 증상이 아주 경미해서 환자가 인지하지 못해서 확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진이 되기 위해서는 선별검사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그런 사례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유가 된 상태에서는 감염을 시킬 수는 없고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조직 내로 분비물로 배출이 되는 단계에서는 감염의 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염의 초기에 대개 한 일주일 정도 그 사이에 대개는 바이러스가 분비물로 예를 들어서 콧물이라든지 또는 가리라든지 이런 분비물을 통해서 이게 배출이 될 수 있는데요.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기회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동선 공개가 많이 줄어들어서 정부 지침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대별 동선은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확진자의 어떤 사생활 침해,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들이 노출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또 그 확진자가 다녀간 그 업소 중에서는 접촉자가 없음에도 다녀갔다는 그런 사실만으로 정보가 공개돼서 업소 측면에서는 굉장한 어떤 경제적인 또는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선 공개의 목적은 확진자가 폭로시킨 접촉자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개는 CCTV라든지 다른 수단을 통해서 파악이 되지만 그 중에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접촉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와 시간대를 우리가 공개를 해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이 장소에 이 시간대에 다녀왔다, 폭로되었다라고 해서 그 시민들이 그 부분들을 인지해서 스스로 선별검사소에 오셔서 검사하시도록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즉 미파악된 접촉자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잘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만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어디까지 정확히 공개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동선 공개는 그 확진자의 증상 발현인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그 시간에 대해서 동선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확진자가 방문한 그런 장소, 즉 접촉한 장소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대전시의 뭐 서구, 그다음에 상호명, 그다음에 방문한 노출 일시, 방문한 시각, 즉 노출 일시, 그다음에 그 장소를 소독했는지 여부, 현재 소독이 돼 있는지 여부, 이런 사항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부청에 전화했을 때 매일매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제 방역이라고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대개 환경 소독을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 소독은 접촉자가 다녀간 곳, 그래서 폭로시킨 그 동선상에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환경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환경 소독하는 그런 팀이 나가서 소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소독제로 소독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사멸하기 때문에 한 번의 소독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라 이런 게 언제쯤이면 될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쉽게도 백신은 뭐 6개월 안에 이렇게 금방 만들어질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기존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DNA라든지 또는 RNA 이런 것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니까 RNA 조각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RNA 조각의 유력한 부분을 우리가 직접 가지고 항원으로 사용해서 백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백신이 사람에게 쓸 수 있는가, 또 유효한가, 그러니까 안전한가, 유효한가를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안전성을 주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2단계에서는 그 백신의 유효성, 중요한 항체를 생성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3단계에서는 좀 더 규모가 있는, 예를 들어서 1000명 또는 10,000명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그것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3단계가 통과하게 되면 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판이 되면 또 전 국민의 최소한 60% 이상은 접종을 시켜야 이게 인구 집단의 어떤 집단 면역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전문가들 또 WHO에서 예상하기에는
내년 정도에 빨라야 내년 정도에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되게 중론이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내년 초에 나와서 시판돼서 전 국민 접종 한 6개월 걸린다고 보면 빠른 시나리오로 하면 내년 중에 우리가 접종을 내년 한 뭐 이맘때쯤 접종이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그 코로나19 유행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지금까지 역학조사 팀과 함께 제가 방역 임무를 맡으면서 경험한 바로는 마스크를 잘 쓰면 감염이 폭로돼도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손 씻기를 잘 해야 되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잘 하면 지역사회의 어떤 유행 규모가 확실히 감소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가 결국에는 코로나19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손 소독, 그리고 환기를 자주 하는 것, 그다음에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2년 동안 실천해야 될 그런 중요한 어떤 유행을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